고전주의 볼까요? 자, 고전주의 보겠습니다.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수차례 걸쳐서 약간씩 이제 몸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최초의 고전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 사람,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고전주의 발전의 배경은 형법 개혁운동이란 거예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의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잔혹하고 균형이 깨진 그런 처벌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형벌의 감소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해요.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저런 형벌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자, 볼까요? 공리주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뜻이 이제 다양해요. 그 중에서 뭐냐면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을 쓰시면, 공리란 말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응보적인 처벌 수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고전주의가 응보적, 자, 범죄를 한 결과를 가지고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뭐냐? 공리에 있단 말이야. 미래지향적이다. 일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처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 처벌을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예방도 일반 예방. 자, 자연주의, 자연과학의 뭐 발달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는 여기 실존주의지만, 여기도 뭐예요? 결국은 이제 뭐 지동설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인간의 존재를 쾌락주의에서 찾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민의식의 성장입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왜 생각 못하는 존재야? 우리가 사탄과 마귀한테 뭐 뒤틀리는 뭐 이렇게 휘둘리는 존재야? 아니잖아. 이런 시민의식에서. 그리고 왕이 그렇게 똑똑해? 대단한 존재야? 시민의식이 성장합니다. 자, 사회계약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규범이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내가 이것을 내놓을 테니 나의 안전을 지켜다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안 하고를 본인이 정한다. 인간의 합리성, 천부인권성,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 바뀝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바꾼 거야. 그 전에는 뭐야? 의지력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뭔가 지금 교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한다, 전부 다 범죄로 봐. 범죄인데 그 범죄를 누가 하는 거야? 사탄과 마귀가 조종해서 한다고 봤다니까. 그래서 막 마녀 사냥이 나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마녀를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살아나잖아 다시. 그래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화형해서 그 뼈가루를 갈아가지고, 이 뼛속에가 영혼이 깃들었다고 봤거든. 갈아가지고 하늘로 날려버려. 그렇게 해서 사탄과 마귀를 없앤다고 봤어. 이런 형식의 화형이나 이런 처벌이 굉장히 가혹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이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백가리아 기억하셔야 해. 백가리아. 백 깔고 누워서 논문을 쓰신 분이야. 야, 1764년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게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여러분들 한 시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자. 지금까지 왕권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 뭐야, 사회 개혁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다. 시민 정신을 살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유와 평등을 얘기한단 말이야. 응? 자유와 평등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이에요. 근데 이 반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이 시대의 배경이 계몽주의잖아. 계몽주의. 여러분들 계몽주의 사상가들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이 볼테르, 흉, 몽테스키웨. 많이 뭐 들어본 이름이죠. 이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 볼테르는 계몽주의의 참편이라고 그래. 대단한 그 지적 역량을 갖고 있고 똑똑하고 시민들이 추앙하는 교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은 어때요? 공부도 못하고 힘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들 내가 친하게 지낸다. 내가 식사를 함께 한다. 차 마시는 관계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 해. 그래서 그것을 배경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왕들이 유럽의 여러 왕들이 이 볼테르하고 나는 친해 라고 이 자체로 어마어마한 후광이 되는 인물이야. 그때에 이 계몽주의를 이끌고 있었던 볼테르, 흉, 몽테스큐, 상권분립론자 아닙니까? 이때에 이렇게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한 혁명가로서 형법 개혁 운동이 발생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야.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막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 베카리아의 형인 피에트로 메리라는 사람, 메리라는 사람은 진짜 혁명가야. 완전히 활동가야. 그래서 막 요사님은 삐라죠, 삐라. 우리도 지금 민주화 운동할 때 1980년대 이때 막 국가안전기 그 당시에는 뭐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뭐 엄청난 이 억압이 있었어요.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어떻게 변화를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고 민주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니까. 일부는 공부해서 그냥 사법시험해서 성공의 길로 가고 또 일부는 내가 내 몸 바쳐서라도 이 젊은 혈기 아니겠어요? 내 몸 바쳐서라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해서 암암리에 또 이 조직을 이끌고 또 동료들 제자들 또 키워가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피에트로 메리가 사회혁명가였어요. 근데 굉장히 활동적인 혁명가야. 그런데 활동적인 사람이 글 쓸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동생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베카리아는 배 깔고 누워서 이 다락방에서 썼다니까. 겁나니까. 그래서 베리가 동생한테 자료를 주면서 야, 너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라. 내가 시간이 없다.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제가 이제 그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764년대 1761년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일가족이 완전히 폐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건이 이렇게 무고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고 이 고문이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고문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합법적인 절차야. 고문을 통해서 사람이 거짓 이제 진술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결국은 단두대에 걸고 화형을 시켜서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재산 몰수해버리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 근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우리 지금 형사사법 체계가 너무 비인도적이야.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재심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도 재심 이런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 재심을 해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하고 국민적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원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재심 결과 무죄가 이제 무죄라고 이제 확정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미 처벌은 잘못됐지. 사람은 죽어 없어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 가족이 다 파산됐지. 이런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되겠느냐? 뭔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열망 가운데서 메리가 자료를 주면서 베카리아한테 야, 한번 좀 써봐라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범죄와 형벌입니다. 이 범죄와 형벌은 다시 말해서 형법 개혁운동의 결과물이에요. 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용이 뭐냐면 자, 사회계약, 법은 말이야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계약사회의 산물이야. 우리 지금 계약사회에 살고 있어. 그리고 처벌을 해야 해. 잘못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처벌해야 해. 그런데 그 처벌은 뭐예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 있어야 해. 죄형 법정주의야. 자, 입법의 역할을 강조하고 판사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범죄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판사는 도구일 뿐이야.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거 법전 딱 펼쳐보고 그대로 말하는 얘기야.
이거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죄형 균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 그럴까? 죄와 형벌이 어느 정도 좀 비례해야 한대. 비례적 형벌을 해야 한대. 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뭐 왕이 마음이야.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절도한 놈도 사형시키고. 그렇게 되면 형벌의 효과가 낮아진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과 형벌의 비례적 형벌과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 범죄자의 의도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범죄 결과가. 그리고 그 형벌은 사회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해야 한다. 비례적으로.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에 맞게 처벌해라. 그 다음에 형벌은 그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은 정도여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저울로 재란 얘기야. 그래서 범죄가 있다면 이 범죄를 뭘로 보냐면 쾌락으로 봅니다. 쾌락으로 보고. 자, 범죄가 이익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응? 고통. 그 다음에 이익 대신 손실을 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조금 더 무겁게 하라는 얘기야. 약간 넘도록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은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을 줘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런 얘기. 자, 처벌의 효과성. 그렇게 처벌하면 처벌이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확실하게 처벌해라. 엄중하게 처벌해라. 신속하게 처벌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범죄를 하면 무조건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야. 처벌의 완벽성입니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얘기 아니야. 이 확실성은 잡아가지고 매우 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를 했다 하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게 검거유라고 관계 있어. 검거유. 처벌유라고 관계 있어. 자, 입법자는 관용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집행자는 범죄자 모두를 확실한 체포 처벌을 필요로 한다. 아니, 범죄를 했는데 10명은 빠져나오고 90명만 처벌받는다? 그러면 10명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거야. 이건 처벌의 효과성인데 범죄의 억제 효과성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 엄중성. 처벌의 엄중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가혹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혹성, 잔혹성하고 다른 거야. 의미가 같은 게 아니야. 자, 엄격성은 범죄율 감소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정기형으로 생각하면 돼. 정기형. 형벌을 할 때 처음에 범죄 한 만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만큼보다 약간 무겁게. 그러면 그대로 살리라는 거야. 쓸데없이 부정기형, 가석방을 내보낸다거나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범죄의 해악 크기에 따라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자, 법관은 형법 적용의 도구일 뿐 법 해석 권한은 없다. 법관은 그냥 머리 좋은 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신속성. 범행 후에 신속한 처벌은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이다. 아니, 범죄를 했는데 처벌을 한 30년 후에 받는다. 의미 없다는 얘기야. 범죄하고 나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처벌해라는 얘기야. 자, 범죄와 처벌 사이에 시간적 길이가 짧을수록 범죄 효과가 있다. 자, 이 세 가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벌의 제지 효과, 3요소의 중요도. 자, 이런 형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봤단 말이야. 그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사람도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엄중성, 이 정기형을 말한다고 그랬어. 정기형. 그 다음에 신속성.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순서로 얘기하면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우리 지금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다. 우리는 예방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처벌하고 있지만,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주의다는 얘기야. 문제는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범죄인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처벌을 통해서 이미 가능해.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처벌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공포심을 강조합니다. 공포심. 이건 이제 심리 강제란 말을 쓰는데요. 심리를 강제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여러분들 법에 뭐가 있다. 살인을 하면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때린다 하면 어때? 마음속에 불안하잖아. 자, 사형도 반대하고 사면도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 사형 폐지하죠? 사형은 사회 계약설에 근거할 때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어느 누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근거해서 사형도 폐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형 제도가 갖고 있는 폐단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대신에 뭘 하자? 구금형으로 하자. 사형은 예방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고요. 사면제도 폐지 이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봐. 사면은 형사제도의 무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심을 훼손한다는 거야. 아니, 자 10년 때렸으면 당연히 10년을 살아야지. 10년을 살아야지. 아니, 살다가 한 5년 살았더니 석방시켜버려. 그럼 뭐예요? 형사제도가 무질서하게 되고 법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지. 이 대상이 누구예요? 대부분 우리는 있는 자들이야. 있는 자들. 봐주자는 거야. 저 사람 없으면 경제가 망한대. 그래가지고 수천억, 수조원 이익을 봐도 막 봐주지. 국민들이. 누가 그런 여론을 형성해? 국민들이. 앞장선 사람 누구야? 언론인들이. 마치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석방하라. 그래? 너희가 국민이 원한다면 석방시켜주지. 이래 가지고 이 사면제도가 그 당시도 그랬다니까. 그 당시도. 그런데 이분이 얘기할 때 이 사면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왜 그럴까? 봐라. 자비라는 얼굴을 하는 가면이다 이게. 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 자, 너희가 10년을 때렸다가 5년으로 한다고? 이건 뭘 의미할까? 이 10년 이 자체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10년을 때려놓고 가혹한 처벌을 해놓고 사면을 해? 자비라는 얼굴을 해? 자비로 다 풀어줘? 근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야? 10년 안 해도 될 것은 네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혹평을 하죠. 자, 공리성. 형사사법제도 내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다는 것. 자, 개인의 권리입니다. 자, 처벌의 정당화와 진실한 목적은 공리성에 있다. 미래지향성에 있다 이 말이야. 미래지향성에 있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베카리아 얘기입니다. 베카리아가 워낙에 좀 베카리아 얘기가 고전주의야. 베카리아 얘기가 고전주의입니다. 자, 범죄 예방은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 확실하고 예외 없는 처벌에 있다. 자, 같은 말이에요. 처벌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 처벌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자, 고문이나 밀고주의는 폐지돼야 한다. 고문 폐지하고 밀고주의 모르게 신고하는 거 폐지해야 한다. 교도소는 더욱 인간적인 시설이 되어야 하고 범죄자는 배심원들에 의해서 편결되어야 하며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급적 차이가 있을 때는 배심원의 절반은 피해자 계급에서 나머지 절반은 범죄자 계급으로 구성해야 한다. 형벌은 자유남용자들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전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 공리성이죠. 형벌은 법률에 의해 알기 쉬운 말로 작성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베카리아가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때요? 혁명서라고 그랬죠. 법과 제도를 국가 질서를 바꾸자는 거야. 네 맘대로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얼마나 위험했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자 이름도 숨기고 출간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볼테르가 막 이 사람 책을 주석을 달아줘. 우리가 할 일을 다 없애버렸다. 무시무시한 분이다. 그래서 뭐 파리로 막 모시러 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베카리아를 밀라노 사람이거든, 이탈리아. 근데 워낙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양반이라 그런 그 영광을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뭐 공항에서 그 공항 발작을 일으켰다니까. 사람 막 뭐랄까 이 카메라 들이대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뭐예요? 혁명가는 반드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열정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베카리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 깔고 누워서 범죄와 형벌을 썼다. 그 내용을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벤담이 나와요. 벤담. 범죄는 벤담, 담 있죠, 담. 아담 벤담, 아담이죠, 아담.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 피조물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그 다음에 벤담. 그리고 지금 뭐가 있어요? 언담. 이렇게 담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범죄와 형벌입니다. 자,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뭐예요? 공리라고 그랬어. 공리. 최대 다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공리다. 법의 목적은 뭐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 범죄 예방.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백가래도 얘기했잖아. 범죄 예방. 범죄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들어야 한다. 근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뭘 한다? 교도소를 만드는데 지금 사형보다는 뭘 하자고 했어요? 교도소, 구금을 하자고 그랬죠. 이때 교도소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 전에는 교도소란 개념이 없어. 왜? 그냥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데리고 있는 뿐이야. 교정이라고 말은 오래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돈을 가장 적게 들고 쳐버리니까 교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돈 적게 들고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쳐버리야. 시설이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감시들 하나 만들고요. 교도소 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수용을 해. 수용을 하고 여기다 헤드라이트라고 합니까?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쫙 비춰.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를 모르죠. 이쪽에서는 못 봐. 못 보는데 교도관은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획기적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경비가 적게 들겠죠. 돈 적게 들어. 돈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파놉티콘형 교도소 설계를 했다 해서 획기적으로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는 못해. 설계만 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계만 하고 이제 묻힙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짓죠. 자, 범죄관. 자, 실제적 범죄일 것을 주장하고 상상적 범죄는 처벌하지 말자. 자, 행복지수. 형벌을 계량화할 수 있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라니까. 이 계몽주의자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 그것이 이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형벌도 뭐예요? 계량화하자. 채찍의 강도를 10이다, 20이다 정해갖고 정해자는 얘기야. 자, 포이에르 바하. 이름 자체가 뭐 어렵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죠. 심리 강제설을 얘기합니다. 자, 국가는 시민의 자유보장의 목적이다. 자, 국가가 있는 것은 뭐야? 시민의 자유보장의 목적이 있다. 자, 심리강제, 법률 위반의 경우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심리적 강제로 위법행위와 고통을 결부시킬 것을 주장했다. 입법을 강조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학자들 얘기하고 있어. 그 중심은 누구다? 베카리아. 그리고 벤담, 포이에르 바하. 전부 다 뭐예요? 형법운동가들입니다. 개혁운동가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사한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이분이 감옥 개량운동을 전개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좀, 요 위에까지는 뭐야? 위에는 형법이야. 형법을 개혁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교도소라는 장소가 좀 필요하게 됐어. 처벌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되 구금형으로 가자고 했잖아. 그런데 구금형을 하는 곳에 가봤더니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존 하워드가 감옥 개량운동을 얘기합니다. 언제? 1714년. 아까 우리 베카리아는 뭐예요? 1764년 아닙니까? 약 10년 차이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존 하워드라는 사람 기억하셔야 해. 21살에 결혼을 합니다. 21살에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하냐면 52세의 여인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지금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영국입니까? 영국의 총리가 자기 선생님하고 같이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유럽은 좀 그런 게 있는가 봐. 이때도 그랬다니까. 21살 먹은 이 존 하워드가 52살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했어. 할머니라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얘기할 때 존 하워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없이 컸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품이 필요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분이 빨리 돌아가시고 맙니다. 젊은 사람하고 사니까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겠죠. 돌아가시고 그래서 25살짜리하고 또 결혼을 해. 근데 이 친구도 빨리 죽어버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황망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인이 두 사람이나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쇼파 공장을 했는데 쇼파 가구 공장이죠. 이 쇼파가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재산이 막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박애주의자야.
뭔가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포르투갈입니까? 거기에 이제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예 사적으로 개인이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구호품을 잔뜩 싣고 가다가 잡혀서 뭐 어디 뭐 러시아한테 잡혔다든가 뭐 정확하진 않아. 잡혀서 어느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가서 보니까 개판 5분 전이야. 거기서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영국과 웨일즈 지방의 감옥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그런데 관찰한 것을 뭐예요? 우리 과학은 뭐라고 그래서 연구는 자,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분이 경험과학의 연구의 효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경험과학의 연구 효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다 쓰고 해서 그것을 발간한 책이 뭐냐? 영국과 웨일즈의 감옥 상태론이야. 근데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 이분이. 그걸 막 비판적으로 막 쓰지 않고 자 여기 갔더니 A주에 갔더니 개판 5분이나 쓰지 않고 B주에 갔더니 야 그 주지사가 관심을 갖고 거기는 참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더라 그래 놓고 책을 만들어 놓고 제가 5년 후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했다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교해 놓은 거잖아. 각 주별로 교도소를 비교해 놨어.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보고 야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위생시설을 갖춰라, 분류수용해라, 공적으로 운영해라, 수용자 인권 보장을 해라, 교육적인 노동을 해라, 종교활동을 보장해라, 형기 단축 제도를 통한 자력 개선을 쫓겨내라, 독거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좀 지우고 볼까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요. 여러분들 국가가 돈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제대로 못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사실은 공직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잘 확립이 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교도소나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운영됐다 그래요. 사적으로 운영됐다는 얘기는 교도관을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그냥 집어넣으면 수용자들이 돈 걷어 가지고 이렇게 그 교도관 월급을 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 뭐 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지하는 가장 돈 없는 사람들 수용하고요.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면 기둥에 막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2층이나 3층은 해가 들고 좀 쾌적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가봤더니 뭐 아이가 막 태어나 있어. 남녀 혼거가 되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위생시설 갖춰라, 분류수용해라, 공적으로 운영해라 교도소를, 수용자 인권운동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감옥 개량운동 존 하워드 기억하셔야 해요.